독감 그리고 2부 프롤로그 유튜브 소설, 만화 소설인지 소설 만화인지 유튜브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장죽을 물고 소달구지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나들이를 가는 한가로운 시대는 지나고 너도 나도 무언가에 쫓기듯 덩달아 바빠지는 경박단소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소설의 단점이나 폐해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문화는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앞서거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화는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 이것 또한 대중문화의 일부입니다. 가볍게 즐기는 콘텐츠 속에서도 여전히 깊이 있는 순수 문학을 찾는 독자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문화나 기술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시대의 조류인 유튜브와 함께하면서 유튜브와 순수 문학을 접목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미 종이책으로 발표된 소설의 재미와 생동감을 더해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연재하며 그 사이사이에는 쇼츠로 시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내가 예뻐? 연서도 천상 여자는 여자다. 어떤 때는 스머스마 같이 괄괄하기도 하고 하는 짓거리가 저게 여자야 남자야 하고 헷갈릴 때가 있지만 예쁘다는 말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어쩔 수 없는 여자다. 어떻게 해서든 잘 꼬아서 몸풀이를 하려는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딴 말쯤이야 아끼게 뭐 있나. 돈 안 드는 립서비스는 100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다. 아버지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있다. 여자에게는 100번 지당하신 말씀 한마디보다 턱도 없는 말 한마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 그런 멘트를 날린다? 응, 당근이지. 연서는 내가 아는 모든 여자 중에서 우리 엄마를 빼고 제일 예쁜 여자임이 틀림없다. 연서가 정색을 한다. 그러나 그 표정에 순간적으로 묘한 분위기가 스쳐 지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오빠 엄마가 그렇게 미인이셔?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급수습을 해야 한다. 도대체 이건 질투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순간 논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연서의 여자 본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한번 깨진 분위기를 다시 살리려면 100배나 더 힘이 든다. 분위기를 망쳐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곧바로 저돌적으로 공격하여야 한다. 불을 붙이려고 할 때는 그렇게 빼면서도 막상 불이 붙으면 사생결단을 하고 덤비는 열쇠다. 입술을 포개면서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화산이 폭발하면 온 세상이 불두덩이로 덮이는 것처럼 연서의 몸뚱이는 폭발하는 화산이 된다. 땀으로 범벅이 되며 천지를 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연서의 입에서는 단내가 뿜어져 나온다. 문제는 연서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빠 하는 굉음이 혹시 옆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새나갈까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국 연서가 소리를 지를 때쯤이면 이불을 덮어 씌우거나 방바닥에 던져두었던 콧물 묻은 수건이라도 제갈 물리듯이 연서의 입에 물려야 한다. 서울의 밤거리를 떠돌던 차가운 바람들이 온통 그의 방으로 몰려든다. 염치 없는 서울의 차가운 바람들은 그것도 모자라 그의 덕을 보자고 에로스의 침대로 파고든다. 안 그래도 작은 이불인데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가락을 꼬무작꼬무작해서 겨우 발을 가리면 얼굴이 나온다. 할 수 없이 잔뜩 웅크린 새우가 되어 체온을 유지하는데 길거리를 떠돌던 우풍이란 놈들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에게 달려들어 안아달라고 조른다. 이놈들은 정말 염치도 없다. 우풍이 그의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가면
그는 빼앗긴 만큼의 체온을 보충하기 위하여 체온을 또 올려야 한다. 체온을 올리는 데는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은 정말 신묘한 능력을 지녔다. 자동적으로 신열이 올라가며 체온을 상승시킨다. 40도쯤이면 균형이 맞아진다. 그는 비실비실하면서 흡족한 웃음을 짓는다. 에로스의 침대에서 흘리는 웃음은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로 나타난다. 에로스의 침대에서 연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달콤한 사랑을 회상하며 밤마다 찾아 헤매던 도원경도 지금은 이역일 뿐이다. 그 이역에서 그는 혼자서 찬바람에 대항하여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투쟁이었고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찬바람이 데리고 온 놈들로서 수시로 변이하며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유령과도 같은 신종 독감균이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독감이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스에 비하여 전염 속도가 빠르지 않고 또 그 증세도 사스에 비하여 치명적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독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증세가 나타난 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걸린 것이 독감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말하는 신종 인플루엔자인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병원에 가면 무엇이 됐든 간에 막대한 치료비가 들 것인데 당장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다. 지피지기라고 했던가 적을 알아야 대포를 쏠지 파리채를 들고 잡을지 맞춤형 공격이 가능한데 적을 모르니 코끼리를 공격하라고 했다가 금방 작전 계획이 변경되어 파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부에서 하는 짓이 코끼리를 잡으라면서 파리채를 주기도 하였고 파리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기도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을 처방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식을 섭취하라는 교과서적인 말만 한다. 그들의 돈벌이 순단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날고 기는 의사 약사가 포진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플루에 특효약이 없다는 발표를 이미 한 바 있다. 정부에서 특효약이 없다고 하는데 동네 병원에서 무슨 수로 치료약을 줄 수 있을까? 아마도 맹물 주사를 하고 밀가루 약을 처방해 놓고 다행히 나으면 명의가 되고 안 나아도 뻔뻔스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모기 눈깔에 낀 눈곱만큼의 미안함도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혹 처방한 약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특효약이 없으니 플라세보 효과를 기대한 처방이었다고 얍삽한 변명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이 시대의 부르주아임이 분명한 의사들에게 빈 털털이 프롤레타리아가 돈을 보태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돈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돈을 뜯기는 것보다 비록 탱크 앞에 소총이지만 아스피린이라도 있으니 그걸로 대항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를 공격하는 독감균은 온갖 무기들로 무장하였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 지리멸렬해 버린 정규군을 대신하여 강력한 독감균들에게 맞서는 병사라고는 겨우 아스피린, 삼시세끼 전투식량인 컵라면으로 때우다가 연서가 다녀가면서 전철비 몇 푼이라도 던져주어 호주머니 상황이 호전되면 얼큰한 육개장 한 그릇에 밥을 말아먹는 것도 행운이다. 긴급 보급품이 지원된 덕분으로 체력 보강이 되면 적군과 맞싸울 용기가 더 높아진다. 임진왜란 때 조총을 들고 온 외놈들에게 죽창으로 대항하는 조선 의병들의 꼴과 다를 바 없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그에게는 아직 아스피린이라는 최첨단의 무기가 남아있다. 비록 화력이 약해도 죽창에 비할 바 없는 최신식 무기인 만병통치약 아스피린이다. 어차피 이 전투는 처음부터 결론이 나있다. 설마 이걸로 죽기야 하겠나 하는 오기는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 없다면 임시정부로 피난하라는 어머니의 말대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든지 불쌍한 어머니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지만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으므로 현 진지를 사수하면서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사실 정부군 어머니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 모자란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한평생 고생하였고 어머니 치맛자락에 찰그머리처럼 달라붙어 단물 쓴물 다 빨아먹은 결과 어머니에게는 주름투성이 얼굴과 푸석하게 쪼그라진 몸뚱이만 남았는데 겨우 남은 그 몸뚱이를 또 짜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차마 염치 없는 짓이라 더 이상의 지원 요청은 이미 포기하였다. 저녁에 아스피린 2발을 쏘고 기진맥진에 있는 적군에게 내일 아침 또 2발을 쏘고 점심때쯤 2발을 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스피린 공격을 받은 적군은 그 정도의 공격에 결코 패퇴하는 않는다. 다만 그 충격으로 잠시 동안 공격을 지체할 뿐이다. 적군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는 아스피린 공격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대항이다. 적군의 공격은 참으로 끈질기다. 어느 때는 전면적 양상으로 공격을 하다가 어떤 때는 파상 공격으로 작전을 변경하므로 그때그때 적군의 공격 방법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적군이 전면 공격을 할 때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고 도대체 내 몸이 다 녹아도 이만큼 양이 될까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콧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이런 전면 공격에서는 목젖이 오그라질 정도의 뜨거운 물에 설탕 몇 스푼을 말아 훌훌 마시고 땀에 쩔어 눅눅해진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숨어 지내야 한다. 그러다가 적군의 공격이 좀 뜸해지는 소강 상태에 빠지면 적군의 동태를 살필 겸 슬그머니 침대에서 기어 나와 비상식량인 라면 한 사발 끓여 먹는다. 쪼그라진 얼굴에 더 커져 버린 사슴 눈망울을 한 어머니의 서글픈 얼굴이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이 아들을 떠올릴 때쯤이면 그 어머니를 위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책상머리에 앉아야 한다. 3부 예고. 그는 집거하던 고시원을 나와 태양빛이 찬란한 광화문으로 간다. 광화문에는 언제나처럼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나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민주의 재단에 피를 뿌리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는 휘청이는 걸음을 옮기면서 멀찍이 대모대를 바라보다. 차라리 대모대에 들어가서 발악하듯 고함을 지르고 몸짓을 하다 보면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날리고 몸속에 쌓여있는 응어리를 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대모대에 합류한다. 미친듯이 스트레스를 풀어간다. 그의 이런 행동이 TV 방송 카메라에 잡힌다. 뉴스 앵커도 천편일률적인 화면만 내보내다가 보다 좋은 영상 소재를 찾기 위하여 앵글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평범한 시민인 그에게 앵글을 맞춘다. 인생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이다. 2부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대모대에 합류하고 민주투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3부를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